안녕하세요. 결의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결의를 빛낸 역사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4강 을지문덕, 연개소문, 서희. 을지문덕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백만대군을 물리치다.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은 태어난 해와 돌아간 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의 이름을 자치 통감에는 위지문덕이라고도 표기하였다. 삼국사기 을지문덕 전에서는 그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동명 장전에는 을지문덕은 평양 석다산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위진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은 591년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었고 고구려는 중국의 정세를 주시하며 수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이후 고구려와 수나라는 4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였는데 이것이 여수전쟁이다. 여수전쟁은 수문제가 고구려의 영양왕에게 오만한 국서를 보냄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고구려의 영양왕은 598년 2월에 수나라의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하였고 수문제는 6월에 고구려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군량이 떨어지고 전염병에 걸려서 수나라의 군사들은 10명 중에 8, 9이 죽음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수문제를 이은 수양제는 612년 113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다시 공격하였다. 무기와 군량을 실은 보급부대까지 합하면 340만 명에 이르는 대군이었다. 한 전투에 이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한 예는 세계 역사상 그 어디에도 없고 또 이것을 막아낸 기록도 없다. 이러한 수나라의 대군을 맞아서 무찌른 장군이 을지문덕이었다. 수나라의 군대는 육군 12군과 수군 12군으로 나누어 출발하는데 육군은 수양제가 직접 지휘하였다. 전국에서 징집한 육군이 탁군에서 출발하는데 40일이나 걸렸다. 그러나 이러한 수나라의 대군도 을지문덕의 기발한 전술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배하였다. 무시무종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성을 상징. 수나라의 백만대군을 물리친 사람은 고구려의 을지문덕이었다. 삼국사기에는 을지문덕이 김유신 다음 가는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단제 신채호는 우리나라의 영웅 중에서도 을지문덕을 제일로 꼽았다. 을지문덕은 단지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아니라 우리 결의의 을지문덕이었고 또 결의의 영웅으로 그의 얼이 망고에 빛나고 있다. 단제 신채호는 을지문덕의 정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정신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을지문덕의 얼과 기백은 우리 결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역사 속에 길이 살아남았다. 수나라의 백만대군이 요하에 도착한 것은 612년 3월이었다. 요하 건너편에는 고구려군이 진을 치고 있었다. 수양제는 부교를 만들어 병사들을 건너가게 하였으나 미처 다리가 대안에 닿기도 전에 고구려군이 공격하여 1만여 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후 을지문덕은 계속 후퇴하는 전술을 전개하였다. 가까스로 요하를 건넌 수양제는 먼저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수양제는 각군의 장수들에게 등성기, 공성기, 굴착기 등 신식 무기를 주면서 요동성을 함락하라고 독촉하였으나 요동성이 굳게 항전하여 계속 실패하였다. 화가 난 수양제는 우문술에게 30만 명의 별동부대를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하라고 명하였다. 우문술이 3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평양성으로 진격하자 을지문덕은 거짓으로 강화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수나라 진영으로 들어가 수나라 병사들이 굶주리고 피로에 지쳐 있는 것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하루 7번 싸워 7번 모두 패하는 척 후퇴하면서
수나라의 군사들을 지치게 하며 고구려 영토 깊숙이 끌어들였다. 을지문덕은 수나라의 우중문에게 시를 지어 보내며 더 이상의 침략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였다. 그대의 신통스런 계책은 천문을 뚫었고 묘한 계책은 지리를 다했도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만족할 줄 알고 그만두어라. 한편 쇠양제는 육군 이외에도 식량을 실은 300척의 수군을 평양으로 직행하게 하였다. 수군대장 내호안은 배를 대동강 하구에 대고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건무가 평양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는 500명 단위로 특공대를 조직하여 성 안에 매복하도록 하여 성 안으로 들어온 적을 기습하여 내호안은 많은 병사를 잃고 몸만 빠져나왔다. 을지문덕의 고구려군을 따라 추격하던 우문술의 육군은 내호아가 패전한 사실을 모르고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평양성에서는 항복하겠다며 지연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또 청야 작전을 사용하여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음으로써 수나라 군사들을 굶주리고 지치게 하였다. 그때서야 우문술이 을지문덕에게 속은 것을 알고 일제히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고구려군이 저항에 막혀서 실패하였다. 우문술은 할 수 없이 후퇴하여 청천강에 이르러 강을 건널 때 상류에 막아놓은 둑을 터뜨려 수나라 군사들을 몰살시켰다. 간신히 빠져나온 수나라의 군사들은 하루 동안에 450리를 걸어서 압록강에 도착하였는데 이때 살아 돌아온 자가 겨우 2,700명이었다. 이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이다. 612년 113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략하였지만 살수대첩으로 패배한 수양제는 614년 또다시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그러나 수나라에서는 몇 차례에 걸친 고구려 침략의 실패로 백성들 사이에서 전쟁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요동에 가서 개죽음 당하지 맙시다 라는 노래가 유행하였다. 또한 수나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수양제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재차 요동의 회원진성을 공격하였다. 이 공방전은 20일간이나 계속되었는데 고구려에서도 여론이 둘로 갈라져 을지문덕의 주전론과 건무의 주화론이 대립하였다. 결국 고구려가 형식적으로 수나라에 항복함으로써 수양제가 철수하였다. 이후 수나라는 몇 차례의 고구려 침략에서 패전한 영향으로 멸망하면서 여수전쟁도 끝났다. 여수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승전이었고 세계 역사상 최상의 승전이었다고 평가된다. 을지문덕의 업적은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의 유학자들까지 찬양하였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도 격찬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대륙을 정복하지 못한 민족은 우리뿐이라며 을지문덕을 그리워하였다. 연개소문. 중원에 떨친 명성, 가쉰동의 전설. 고구려 말의 재상이자 장군인 연개소문은 이름을 계금이라고도 하며 일본 서기에는 이리가 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할아버지는 자유이고 아버지는 태조이며 모두 망리지의 지위에 올랐다고 천남생 묘지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성씨는 중국 측 기록에는 천 또는 전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연이라는 글자가 당나라 고조의 이름인 이연과 같아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조는 샘 또는 물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연이라는 성도 거기에서 유래된 것 같다. 샘이나 내 또는 호수의 정령을 두려워하고 공경해 이를 자신들의 시조와 연결시키는 것은 고대 동북아시아 제민족의 설화와 신화에서 일반적으로 보인다. 연개소문은 문헌 기록에는 악인의 대명사로 묘사되어 있으나 그는 안으로 구제도를 개혁한 혁명가이고
밖으로 광개토왕의 북진 남수책을 계승한 뛰어난 장군이었다. 지금 강화도에 고려산이 있고 그 아래에 연개소문이 기마 연습을 하였다는 5 우물이 있다. 연개소문은 강화 사람이고 어릴 때 이름은 가쉰동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나이 5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 하늘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어 연개소문을 얻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가쉰에 얻은 아이라고 하여 가쉰동이라 하였다. 연개소문에 대한 중국 소설은 귀염객전과 가쉰동전이 있다. 귀염객전에서는 연개소문이 부여국의 왕이라 하였고 가쉰동전에서는 고구려인이라 하였다. 이 소설에 의하면 연개소문은 확실한 정당론자였다. 그는 왕에게 우리의 적은 당나라이지 신라나 백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세민 형제 간의 정권 싸움이 한창입니다. 국력 또한 극도로 쇠약하였으니 지금이야말로 당나라를 쳐서 우리가 중원을 차지할 때입니다. 부디 저의 건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건의하였으나 영유왕은 연개소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멀리 천리장성을 수축하는 자리로 보내려 하였다. 이에 반발한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제거하고 왕의 조카인 부장왕을 옹립하여 병마대권을 장악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당태종이 즉위하여 고구려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계획하였다. 북경 근처에 30개가 넘는 고려진이 있다. 645년 마침내 당태종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유동정벌에 나섰다. 연개소문은 안시성과 오걸성만 사수하고 나머지 백암성과 유동성은 포기하기로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병력으로 당나라의 대군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당태종도 지난날 수양제가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 면밀히 분석하여 작전 계획을 다시 세웠다. 당태종은 당나라 군사들이 탁군을 출발하여 200리에 달하는 유화의 늪지대인 요택에 이르렀으나 고구려군이 막지 않은 것을 보고 연개소문이 병법을 모른다고 비웃었다. 당나라의 대군이 유화에 다다랐는데도 강 건너에 고구려군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도 당태종은 연개소문의 무식을 비웃었다.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유화를 건넌 당태종은 다리를 모두 끊고 병사들에게 필사의 각오로 싸우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태종의 큰 실수였다. 그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 확신하였고 패전할 때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다. 요동에는 안시성을 비롯하여 고구려의 성이 10여 개나 있었다. 그 중에서 당태종은 요동성과 백암성을 먼저 공격하였고 이후 양만춘이 지키고 있던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안시성에는 고구려와 말갈의 15만 대군이 집중 배치되어 있었으며 군량도 충분히 비축하였다. 안시성의 병사들은 당태종의 깃발이 덮어오는 것을 멀리 바라보며 성벽 위에서 북을 치고 침을 뱉으며 조롱하였고 그의 죄목을 열거하면서 떠들어댔다. 당태종은 몹시 화를 내며 성을 함락하는 날에는 너희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흙더미 속에 생매장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안시성의 병사들은 더욱 성을 굳게 지켜 당태종이 아무리 공격해도 함락되지 않았다. 안시성 공방전은 당태종과 연개소문의 운명 그리고 당나라와 고구려의 운명을 건 대전이었다. 안시성은 일찍이 태조 왕 때 요동을 지키기 위해서 축성한 고구려의 교두보였다. 이후 고국 양왕 때 거듭 중수되어 성내에는 수십만 석의 군량이 비축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안시성이 쉽게 함락되지 않고 장기전으로 들어가자 당나라 군사들의 식량은 떨어져 가고 가을바람이 불어 들판의 풀들이 노랗게 말라갔다. 당태종은 공성 책임자에게
토성을 쌓아 안시성을 점령하라고 명하였다. 토성은 연인원 60만 명을 동원하여 흙을 날라 쌓아 올렸으나 갑자기 허물어지면서 그 틈을 탄 고구려 특공대가 기습하여 빼앗았다. 결국 당태종은 안시성 공격을 단념하고 회군하였다. 그러나 말이 회군이지 비참한 패전이었다. 더욱이 그는 고구려군이 쏜 화살에 왼쪽 눈을 맞았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 기록에 당태종이 가까스로 퇴각하여 뒤따라 추격하는 연개소문을 고구려군에게 마침내 항복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또 연개소문은 장안에 입성하여 산서성, 하북성, 산동성 그리고 양자강 북방을 모두 고구려의 영토로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연개소문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입성하여 당태종의 항복을 받고 도처에 고려진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중국 수도인 지금의 북경 근처에 30개가 넘는 고려진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중국이 가장 숨기고 싶은 역사이다. 고려진이란 고구려군이 이곳을 점령하여 평지에 쌓은 읍성을 말한다. 고구려는 산성에 의지하여 외적이 선제 공격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들을 방어하였고, 그러다가 외적이 지치면 역습하여 끝까지 추격하여 물리쳤다. 을지문덕이 그러하였고, 연개서문 또한 같은 전술로 당나라 대군을 북경까지 추격하여 응징하였다. 서희. 한마디 말로 강동 6주를 확보하다. 서희는 940년에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이천이며 자는 여문이고 내의령을 지낸 서필의 아들이다. 할아버지인 서신일 때까지는 이천 지방에 토착한 호족으로 보인다. 아버지에 이어 제상위에 올랐고 다시 아들 선울, 서유걸이 문화시중과 좌복야를 지냈다. 이천서 씨는 태조 왕건의 건국을 도왔다 하여 이천이란 지명을 얻었다. 이천서 씨가 열렬한 왕건 지지 세력이 된 것은 왕건이 군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후백제를 정벌하려 할 때 배를 띄워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뒤 서씨 집안에서는 여러 고려 공신을 배출하였다. 서희와 그의 아버지 서필이 모두 이천서 씨가 배출한 공신들이었다. 서희의 호가 복천이었던 것도 왕건이 지어준 지명 이천과 같은 뜻이었다. 서희는 11년 광종 나이 20세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32세 때 사신으로 송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목적은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여 송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서희는 외교 업무에 밝은 외교관이 되었으니 단순한 무관이 아니었다. 그의 직급은 내각의 차관급 관직에 해당하는 내의실랑이었다. 서희를 알려면 고려 초 대륙의 국제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세기 초 중원을 지배하던 당나라가 발해와 더불어 망하고 신라 또는 후삼국으로 분열되어 고려에 망하고 있었다. 그 틈을 이용하여 거란이 일어서더니 발해를 멸망시키고 요나라를 건국하였다. 거란의 시조는 야율 아버지였다. 이름을 아버지라 하는 것을 볼 때 실은 우리와 아주 먼 사이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정치적으로는 사이가 나빴다. 고려 태조는 거란의 군주가 선물로 보낸 낙타 50마리를 만부교에 매달아 굶겨 죽일 정도로 거란을 미워하고 야만시하였다. 거란은 본시 유목민으로서 그 군사력이 막강하였다. 거란군은 그 주력이 기마군이었고 공성술에도 익숙하였다. 거란군이 성을 공격할 때 쓰는 도구로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고 성문을 부수는 충차도 있었다. 그리고 대포까지 사용하였으니 송나라 고려로서는 얕볼 수 없는 상대였다. 거기다 흙으로 토산을 쌓아 성벽을 격파하는 전술까지 알고 있었는데 모두 당나라에서 배운 전술이었다. 고려는 수성전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거란군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 태조는
우리 민족이 지배하던 만주의 발해국을 공격하여 멸망시킨 거란을 처음부터 무시하여 거란과는 절대 국교를 맺지 않기로 맹서하였다. 태조가 죽을 때 후손에게 훈요 10조라는 유명한 유서를 남겼는데 그 10번째 항목을 보면 이웃한 나라 거란은 강악한 나라이니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하였다. 거란은 고려보다 10여 년 앞서서 요 나라를 건국한 나라였으며 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10여 년 전에 이미 발해를 멸망시켜 나라의 기초를 굳건히 닦은 나라였다. 다시 말해서 두 나라는 거의 동시에 건국하였는데 거란의 요 나라가 먼저 만주 땅을 차지하고 고려는 한반도를 차지하여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는 거란을 미워하여 송나라와 가까웠으니 중원을 노려보던 거란으로서는 고려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더욱이 압록강 이남의 지역은 옛날 고구려의 땅이어서 고려에게 영유권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거란은 발해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므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땅으로 해석하였다. 이리하여 거란과 고려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이가 되어 마침내는 여요 전쟁을 일으키는 데 이르렀던 것이다. 고려와 거란 전쟁의 발발. 고려는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여 관군 30만 명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거란이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하여 압록강을 도강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종 12년 거란은 소손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80만 대군으로 침입하였다. 거란은 이해 여름부터 남침을 준비하였으며 가을에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음력 10월 대군을 압록강 연안에 집결시켜 강물이 얼어붙자 대거 도강하였다. 거란군은 의주와 귀성을 거쳐 맹렬한 기세로 남진하여 봉산을 점령하였다. 고려군은 청천강 이남의 안주에 진을 치고 적과 마주보고 있었으나 성종은 조정 신하들을 모아놓고 중신 회의를 열어 의견을 물었다. 적과 대결하여 피차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보다 강화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였다. 먼저 소손영은 거란 군주의 국서를 전달하고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밝혔다. 우리 임금께서는 압록강 이남의 땅에다가 5군데 성을 짓고자 하니 당신들은 지체 없이 이에 협력하기를 바라는 바이요. 압록강 이남의 땅에다가 거란의 성을 짓는데 고려는 땅을 내어놓고 인부를 보내어 축성하는 데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중신회의에서는 이러한 거란의 요구에 대해 다수의 의견이 할지론이었다. 할지론이란 거란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동강 이북의 땅을 거란에 넘겨주자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거란에 항복하자는 주장과 같았고 태조의 북진 정책에 위배되는 안이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서인은 혼자 주전론을 펴고 다수의 의견인 할지론에 반대하였다.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터에 섰으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여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땅의 경계를 따진다면 거란의 수도 동경이 모두 우리 땅이다. 내가 가서 소송령과 담판하여 오겠다. 성종을 비롯하여 모든 중신들은 서희의 주장에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였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소손령을 만나러 적진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성종은 서희의 당당한 기계에 감복하여 강 어기까지 나와 서희의 손을 잡고 위로하여 적진으로 떠나보냈다. 죽음을 각오한 서희였지만 막상 전진에 들어가서 소송령과 면담할 것을 요구하자 적은 서희가 항복 문서를 가져온 것으로 알았다. 서희를 만나본 소손령은 진지하고 당당한 서희의 태도에 감명을 받고 오만한 태도를 바꾸어 정중하게 예우를 갖추어 회담에 들어갔다. 서희의 당당한 주장에 한풀 꺾이어 80만 대군을 철수하기로 하였으니 고려로서는 싸우지 않고 이긴 것이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라 하였다. 서인은 적장 소손령 앞에서 당당하게 압록강 이남의 땅을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외교는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했는데 서희야말로 적을 외교의 힘으로 제압한 쾌거였다고 할 수 있다. 서희의 외교적 승리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깔려 있었다. 소손령으로서는 그 당면 목적이 고려와 송나라와의 밀착 관계를 끊는 데 있었지 굳이 고려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서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고려는 거란의 요구대로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거란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대가로 압록강 이남의 강동 6주를 관할할 권한을 얻어냈던 것이다. 거란은 압록강 안암의 땅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륙의 보다 큰 땅 송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다. 서희의 외교력이 그립구나. 고려는 건국 이래 여러 차례 북방민족의 침략을 받았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북방은 본시 고조선과 고구려 그리고 발해의 땅이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우리 땅이었던 것이다. 만주 땅은 한반도보다 넓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가장 넓은 평야가 있는 땅이 만주였다. 그런 보배 같은 땅을 잃은 것이 우리 민족의 한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고려 태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였다고 하지만 신라의 삼국 통일과 같이 고조선의 땅인 만주 땅을 잃고 한반도만 통일한 불완전한 통일이었다. 그나마도 고려는 압록강 이남의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통일 과업을 마치고 말았다. 서희는 이런 태조 왕건의 유한을 외교의 힘으로 풀었고 민족의 한을 풀었던 것이다. 고려는 거란의 침략에 이어 여진의 침략과 몽고의 침략을 계속받았다. 그러나 서희의 노력으로 확보한 강동 지역은 잃지 않고 오늘까지 고수하였다. 남북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서희와 같은 탁월한 외교관이 그리워진다.